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복덩어리 쪽빈 며느리. 이천 땅에 16살 박도령이 살고 있었다. 증조부가 참판까지 지낸 뼈대 있는 집안으로 명문가 소리를 들었고, 대대로 청렴한 탓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보릿고개에도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는 아니었다. 박도령은 손이 귀한 집안의 3대 독자로 집안에서는 혼인을 서둘렀다. 그는 허우대가 멀쑥하고 눈매가 반듯한 것이 신랑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눈빛은 또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 글을 읽으면 뜻을 놓치지 않고 붓을 잡으면 문장이 물 흐르듯 흘러나왔다. 덕분에 초시는 벌써 합격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한약만 올라가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이 자자했다. 박도령의 혼례 얘기가 나오자 늙은 매파가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중매쟁이 운산댁이 들고 온 혼담이 있었으니 30리 밖 산골짜기 아랫마을에 사는 처자였다. 성품이 곱고 살림 하나는 야무지다며 자랑이 대단했다. 색시가 인물 좋고 살림 야무지고 엉덩이도 큼직하니 아들 딸 쑥쑥 잘날 상이지요. 그러면서도 머뭇거리던 운산댁이 슬쩍 덧붙였다. 다만 귀가 좀 어두워서 말수가 적은 게 흠이라면 흠이지요. 하지만 박도령의 할머니는 말수가 적다는 걸 오히려 좋게 여겼다. 박도령의 할머니는 엉덩이가 큼직해서 아들 딸 쑥쑥 낳는다는 말에 말수가 적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야, 엉덩이가 큼직하다니 그러면 됐다이가. 당장 데려오거라 했다. 그리하여 꽃피는 봄날 마당엔 혼례상이 차려지고 운마을엔 잔치풍악이 울렸다. 꽃가마가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동네 사람들도 입가에 한바구음을 짓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마에서 내린 신부는 인물이 고왔고 도령도 가슴 설레어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신방에서 박도령은 신부의 죽두리를 살며시 들추었다. 오뚝한 콧날에 백옥 같은 피부, 사슴 같은 눈동자, 그런데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 좋은 날 왜 우시오? 무슨 연유인지 말해보시오. 신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다. 박도령은 직감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된 걸 알았다. 혼례를 치를 때 신부 측 가족들의 근심에 찬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울음을 멈춘 신부에게 박도령이 말했다. 술 한잔 따라 주시겠소? 아무 대답이 없다. 술 한잔 따라 주시지요. 신부는 묵묵부답이다. 그제야 박도령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신부가 벙어리의 규머거리였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시고는 조용히 촛불을 껐다. 다음 날 아침 신부의 이모가 신방을 정리하다 붉은 자국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신부 집안은 그제야 안심했고 박서방의 두 손을 잡았다. 박서방이 묵묵히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자 박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규모거리의 벙어리 며느리라니. 박서방의 할머니는 매파 운산댁을 불러 따졌다. 하지만 귀가 잘 안 들려 말수가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따져서 무엇하겠는가. 박서방의 아버지는 담담히 말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괜한 탓을 한들 어이하겠소.
폭이 될 수도 있는 법이요.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 되었다. 며느리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손끝이 야물었다.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다. 손귀한 집안에 경사가 났다. 아들 둘이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집안엔 웃음이 넘쳤다. 첫째가 3살이 되던 해 며느리는 쪽풀을 베어다가 쪽물을 들여 옷을 지어 아이에게 입혔다. 그 옷을 본 이웃 여인들이 비단을 들고 몰려왔다. 그렇게 마당엔 쪽물 담는 독이 10개로 늘었고 시아버지는 모든 밭에 쪽풀만 가꾸었다. 박서방네는 점점 부유해졌고 박서방은 그의 과거에 급제까지 했다. 한양 성문이 활짝 열렸다. 장원급제, 박유진 장원급제요. 종루에 꽹가리가 울리고 금이 환영한 박서방은 곧장 조정으로 입궐하게 되었다. 이게 다 아내 덕이지. 박서방은 붓을 잡을 때마다 아내 생각에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한양은 좋지만 아내 없는 빈방은 겨울 찬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 박서방은 장원급제한 이듬해 승정원에 들어가 매일같이 조정의 문서를 다듬고 임금의 말을 받아 적었다. 글씨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고 틈틈이 장원급제자로서 진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 한편엔 허전함이 여전했다. 쪽빛 옷을 입힌 우리 아이들, 말 못하고 들을 줄 몰라도 그 손으로 만든 옷은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였지. 밤마다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부터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곱게 접힌 쪽빛 손수건 하나가 함께 들어있었다. 서방님, 아이들은 한양 간다 노래를 부르며 잘 자랍니다. 쪽물은 잘 들었고 당신이 남긴 두루마기도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박서방은 그날 밤 그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모처럼 깊은 잠을 잤다. 며칠 후 운마을에 다시 가마가 도착했다. 쪽빛 며느리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가마에 올랐다. 시부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박서방의 아내가 사대문 안으로 들어서던 날, 졸졸 따라 걷는 두 아들은 너무 예쁜 쪽빛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그날 그녀가 사대문을 들어설 때 도성 사람들은 고운 쪽빛에 고개를 돌렸다. 조용한 손끝에서 피어난 색이 이제 한양을 물들일 차례였다. 그날부터 박서방의 집 마당엔 쪽물 독이 줄지어 늘어섰다. 그의 아내는 사대문 안에서도 변함없이 묵묵히 손끝으로 색을 지었다. 그 옷을 입은 도성의 부인들은 쪽빛은 말이 없어도 마음을 전하는 색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며느리 시험에 합격한 아랫마을 처녀. 어느 마을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부잣집 김선비의 외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다. 재산도 많고 외아들이라 며느릿감이 줄로 늘어서 있지만 부자 내외는 걱정이 많았다. 혼자라고 저밖에 모르고 자란 데다가 힘든 걸 몰라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잘 관리할지 걱정이었다. 저 애가 낭비도 심하고 저밖에 몰라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할 텐데 부부는 지혜롭고 생활력 강한 며느리를 얻어야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다. 쌀 서말로 우리 내외와 아들까지 세 식구를 3달 동안 먹여 살리면 우리 집 며느리로 삼겠소. 그 소문을 들은 처녀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였다. 그 집 며느리 되면 팔자 고치는 건데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볼까? 부잣집 며느리가 되겠다는 욕심에 혼기찬 처녀들이 신청했다.
하지만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봐도 쌀 서말로 세 식구가 석 달을 버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됐어? 말도 안 돼.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어. 그때 아랫마을에 사는 한 처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버님, 윗마을 김부자 댁에서 며느리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그래, 쌀 서말로 세 식구 석 달을 먹이라고 하던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제가 한번 해보렵니다. 네가? 다들 버티지 못하고 돌아갔다던데 네가 무슨 재주로 해본단 말이냐? 아버님, 최선을 다해서 그 집 며느리에 합격하고 돌아오겠어요. 단단히 결심한 아랫마을 처녀는 부모의 걱정을 뒤로하고 그렇게 부잣집을 찾아갔다. 낭자가 한번 해보겠다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김선비 부부는 당차고 똑똑하게 생긴 처녀가 마음에 들어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처녀는 시험을 치르는 동안 자기 의견을 따라야 하고 만약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조건 며느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례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김선비 부부는 당찬 처녀가 내심 마음에 들었으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흔쾌히 승낙했다. 그래, 조건이 그것이냐? 당연히 내 말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아랫마을 처녀는 윗마을 부잣댁 며느리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쌀 서말을 받아든 처녀는 그날부터 부엌 일을 하는 하녀를 불러서 말했다. 세 사람 먹을 만큼 넉넉하게 밥을 지어라. 네? 다른 분들은 아껴서 죽을 끓이든가 조금씩만 덜어서 주시던데 이렇게 먹으면 석 달을 어떻게 버틴답니까요?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힘을 쓰겠니? 걱정하지 말고 넉넉하게 지어라.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다. 저렇게 먹다간 오래 못 가지. 글쎄 말이야. 계집종과 하녀들이 수군거렸다. 이젠 기운이 없어 일을 못하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 처녀는 김선비 부부와 아들을 찾아가 말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밭에 채소와 나물이 한창이니 저와 마님께선 나물을 뜯고 선비 어르신과 아드님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판 돈으로 쌀을 사오세요. 뭐라고? 일을 하라고? 그럼요. 제가 시험을 치르기 전에 말씀드렸던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방마님은 처녀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캐고 김선비와 아들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투덜거렸으나 하다 보니 일하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쌀을 사서 돌아왔다. 시장하시죠? 고생하셨어요. 처녀는 장터에서 돌아온 남자들 앞에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주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갔다. 쌀 서말로 석 달을 먹고도 한 가마가 남아있었다. 주어진 쌀 서말로 견디려고 하지 않고 그걸 미천으로 살림을 키워나간 아랫마을 처녀의 지혜 덕분이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힘든 걸 모르고 자란 아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부는 처녀를 불렀다. 네가 영리하고 생활력이 강해 쌀 서말만 있어도 가족을 굶기지 않겠구나. 집안 살림을 잘하고 남편을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 우리 며느리가 돼주겠니? 아랫마을 처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처녀는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고 야무지고 지혜롭게 살림을 꾸려나간 덕분에 윗마을 김부잣댁은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나도 밤나무다. 조선에 이원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율곡의 아버지로 강직하고 고결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며 아내 신사임당은 시와 그림에 능한 예술가이자 현모양처였다. 그들은 혼인한 후 학문을 닦기 위해 10여 년 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 어느덧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고 이원수는 한양을 떠나 강릉 처가로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 평창의 한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야겠구나. 그날 밤 주모는 용이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주모는 비범한 인물을 잉태할 꿈으로 보고 이원수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 오늘 밤은 제가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처가 있는 몸이요. 어찌 낯선 여인과 함부로 동침하겠소. 이원수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날이 밝자 강릉 처갓집으로 향했다. 그 무렵 신사임당도 꿈을 꾸었다. 동해의 신선이 옥동자를 품에 안겨주었는데 아이는 광채 때문에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이후 태기가 있더니 율곡 선생이 태어났다. 율곡 선생이 태어나던 날 밤에도 검은 용이 바다에서 나와 신사임당의 침소로 들어갔다고 한다. 어느 날이었다. 율곡이 사는 집에 한 스님이 시주를 청하러 왔다. 신사임당이 안에서 나와서 쌀 한 바가지를 퍼서 시주 바랑에 넣어주었다. 이에 스님은 잠시 축원을 하고 돌아가려다 발길을 멈추고 한탄했다. 대개 아드님은 큰 인물이 되겠지만 5살 때 호랑이한테 화를 당할 수 있겠군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신사임당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스님, 화를 면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뒷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시오. 아기가 5살이 되는 때에 어떤 노승이 나타나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할 거요. 그 노승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요. 그 노승에게 밤나무 1,000그루를 주겠다고 하시오. 그 말을 들은 신사임당은 뒷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고 정성껏 밤나무를 길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율곡이 5살이 될 무렵 험상궂게 생긴 노승이 집에 찾아왔다. 나는 금강산에 사는데 댁에 아드님을 데려가려고 왔소이다. 신사임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나도 덕을 쌓은 사람이요. 밤나무 1,000그루를 줄 테니 그냥 돌아가시오. 그러자 노승은 확인하자며 뒷산에 올라 나무 수를 헤아렸다. 그런데 한 그루가 모자랐다. 알고 보니 한 그루가 말라 죽은 것이었다. 한 그루가 부족하군. 약속대로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야겠어. 신사임당이 두려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도 밤나무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밤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였다. 그러자 노승은 갑자기 큰 호랑이로 변하더니 달아나 버렸다. 강릉 율목치에 얽힌 설화다. 율곡은 5살 때 위험한 고비를 이렇게 넘겼으며 이후 파주 율곡리 본가로 와서 13살의 초시에 합격했다. 율곡이란 호는 파주 율곡리를 따라 붙여진 것이다. 이후 신사임당이 병이 들어 율곡의 나이 16세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한동안 불교에 심취하기도 했지만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학문에 정진하여 마침내 훌륭한 대학자가 되었다.
미꾸라지 박서방, 찰거머리 천부자. 어느 마을에 박서방이 있었는데 남의 돈을 빌려서 제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스무냥만 빌려주게. 이자는 잘 쳐서 줄 테니. 내가 돈이 어딨어? 수중에 돈 한 푼 없구먼. 박서방은 급하게 돈이 필요했지만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통사정을 해도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 그 인간한테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군. 거기라도 가야지. 박서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천부자를 찾아갔다. 천부자는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 악덕 사채업자였다. 한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고 떼어먹는데 선수요. 또 한 사람은 찰거머리처럼 돈 받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던 터라 서로를 꺼리고 있었지만 박서방 마누라가 갑자기 스무냥이 필요하다고 바가지를 긁는 통에 천부자에게까지 손을 내민 것이다. 스무냥만 빌려주시오. 한 달 후에 갚겠소. 천부자는 박서방한테 돈을 빌려주면 애를 먹는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내 돈을 빌려가서 제때 갚지 않을 모양인데 어림없지. 내가 누군데. 잘 걸렸다. 이참에 버릇을 고쳐주지. 그렇게 생각하며 박서방에게 말했다. 잘 알겠지만 난 장리를 봤소. 그리고 내 돈을 떼어먹을 생각하지 마시오. 천부자는 힘께나 쓰는 건달들을 부리는 내놓으라 하는 사채업자인지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을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박서방은 천부자가 내어준 돈을 건네받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가버렸다. 박서방이 천부자한테 돈을 빌렸다네?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천부자한테 손을 내밀었구먼. 천부자한테 빌린 돈을 제때 갚을까 몰라?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약속한 한 달이 점점 다가오자 박서방은 아내와 아들을 불렀다. 천부자가 빌린 돈을 받으러 올 텐데 내가 죽었다고 해라. 아버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여보, 동네 창피당하지 말고 빌린 돈은 갚읍시다. 몰려와서 손찌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요? 마누라, 내가 생각한 게 다 있어서 그래. 한 동네 살면서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아먹는 그 인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해. 박서방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다는 식으로 본인이 했던 행동은 생각지도 않고 천부자의 행동만 아니 꼽게 생각했다. 한 달이 되자 천부자는 건달들을 거느리고 박서방을 찾아왔다. 그런데 집 앞에 이르자 등이 걸려 있고 안에서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게 무슨 일이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내와 아들이 상복을 입고 관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다. 아이고 어르신, 어쩐 일이십니까? 자네 아비가 빌려간 돈을 받으러 왔네. 어르신, 보시다시피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비가 빌려간 돈이니 자네라도 갚아야지. 그러면서 천부자는 종일 관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관 속에서 죽은 척하고 누워있던 박서방은 저녁이 되자 서서히 일어났다. 하루 종일 관 속에 누워있었더니 온몸이 뻐근했다. 박서방은 밖의 동정을 살펴보더니 관 속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어서 관을 열어보시오. 천부자의 재촉에 달려들어 아들이 관뚜껑을 열자 누워있던 박서방이 부스스 일어나는 것이었다. 다시 살아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튼 다행이요. 내 돈을 갚을 수 있어서.
그러자 박서방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세상에 갔다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대개 아버지를 뵈었소. 그런데 대개 아버지께서 생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빌린 돈 20냥을 갚지 못했다며 미안해 하시더군요. 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 세상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요. 대개 아버지가 빌려간 돈이나 갚으시오. 괜한 수작 말고 빌린 돈과 이자나 내놓으시오. 그럼 관가에 가서 얘기합시다. 천부자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다. 불법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걸 알면 큰일이었다. 천부자는 박서방이 수작 부리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심한 말은 하지 못했다. 죽었다 살아났으니 이자는 받지 않을 테니 원금이나 주시오. 박서방은 천부자에게 빌린 돈 20냥을 선뜻 내주었다. 한 명은 빌려준 돈을 쉽게 받았고 또 한 명은 이자를 안 냈으니 서로 피장파장이군.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내기바둑과 귀신 붙은 검은고. 여보게, 오늘은 무슨 내기를 할까? 그럼 이번엔 서화를 걸지. 좋아, 그러지. 윤진사는 바둑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물이었다. 그런 윤진사에게 이웃 마을에 사는 홍진사란 친구가 있었다. 평소에도 친분이 있었지만 서로 바둑을 두면서부터 왕래가 잦아졌다.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바둑을 두었는데 처음엔 한 번을 이기면 한 번은 지는 정도로 비등한 결과가 되다 보니 승부욕이 발동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재미로 하던 바둑이 점점 판이 커져 내기 바둑이 되자 홍진사는 감추어두었던 진짜 실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내기 바둑을 좋아했다. 오늘은 무엇을 걸겠나? 야비한 홍진사의 유혹에 빠져 윤진사는 그만 내기 바둑을 두게 되었다. 윤진사도 바둑 원수인 홍진사를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허사였다. 이길 듯 하지만 결국은 지는 일이 허다했다. 내가 이겼네. 자네가 건 물건 이리 내어놓게. 할 수 없군. 다음번엔 내가 이기겠네. 윤진사는 내기에 걸었던 서화를 홍진사에게 내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이 생전에 아끼시던 물건인데 내기는 그만하자. 그런데 다시 바둑판을 놓고 앉으면 홍진사가 한마디 했다. 걸어놓은 게 없으니 어디 싱거워서 하겠나. 힘들여서 할 이유가 없구먼. 그래? 그러면 기왕 내기 바둑이니 돈을 걸겠네. 이 사람 큰일 날 소리. 돈 내기는 진짜 노름이라네. 내가 어떻게 자네 돈을 따먹겠나? 그래서 윤진사는 또다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을 내기 바둑에 인질로 내놓아야 했다. 그런데 영악한 홍진사는 소소한 물건을 걸 때는 슬며시 져주고 마음에 담기는 물건을 걸 때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다. 그렇다 보니 윤진사의 집안 대대로 내려온 서화와 도자기 등의 가보가 홍진사의 손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홍진사 저 친구 아무래도 보통 술수를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당했어. 윤진사는 그동안 홍진사가 내기 바둑을 핑계로 집안 가보를 야금야금 빼앗은 생각을 하니 여간 분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되찾을까 고심한 끝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장쇠야, 가서 홍진사 어른에게 대국 한번 하자고 말씀드리거라. 초저녁 무렵 홍진사가 찾아왔다. 대국을 청하다니 어쩐 일인가? 내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냥 재미로나 한판 하세요. 아니네. 이번엔 집안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보물을 내놓겠네.
대신 자넨 그동안 가져간 우리 집안 물건들을 모두 걸도록 하게. 그렇게까지 해서야 되나? 아니네. 한 판에 걸도록 하세. 윤진사가 내놓은 건 200년은 됨직한 대대로 물려내려온 검은고였다. 홍진사는 못 이기는 척하고 내기바둑에 응했다. 당연히 결과는 홍진사의 한판승이었다. 귀중한 집안 보물인데 내가 가져갈 수야 있겠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홍진사는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네. 내기는 내기. 자네에게 주겠네. 그런데 오래된 물건이라 영험한 기운이 있다네. 관리 잘하고 절대로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줄이 끊어지는 날에는 집안에 우환이 생길 테니 그 점을 명심하고 소홀히 다뤄선 절대로 안 되네. 그런가? 홍진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코웃음을 쳤다. 꼭 내 말 명심하게. 그러다가 무슨 화라도 입으면 그때 가서 내 원망이나 말게. 자네를 위해서 진심으로 말해두는 거야. 알았네. 윤진사는 갑오로 내려온 검은고를 내어왔다. 과연 200년 이상 내려온 상스러운 기운이 서려있는 듯한 보물이었다. 홍진사는 검은고를 집으로 가져왔으나 윤진사가 이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줄이라도 끊어지면 곤란하니 신경 안 쓸 수가 없구먼. 처음에는 사랑방에 잘 모셔두고 관리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사랑방에 그냥 처박아두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하녀가 사랑방 청소를 하다가 줄이 걸려 검은고줄 하나가 끊어지고 말았다. 뭐라고? 줄이 끊어졌다고? 이걸 어쩌냐? 홍진사가 안절부절 못하자 부인이 한마디 했다. 검은고줄 하나 끊어졌다고 왜 그리 호들갑이에요? 다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도 홍진사는 그동안 지은 죄가 있는지 불안한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날 3대 독자 외아들이 온몸에 열이 펄펄 나더니 끙끙 앓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봐라, 이 검은고를 윤진사 댁에 전해드리고 오너라. 홍진사 댁에서 검은고를 가져온 걸 보고는 윤진사가 하인에게 말했다. 이제 이 검은고는 내 물건이 아니니라. 줄 끊어진 검은고의 흉한 기운이 우리 집에 미치게 할 수는 없으니 안 받겠다고 홍진사께 여쭈어라. 그리고는 검은고를 하인 편에 다시 돌려보냈다. 너 이 검은고를 왜 또 가지고 왔느냐? 홍진사의 벼락 같은 호통에 하인은 윤진사가 했던 말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 말을 들은 홍진사는 겁이 나서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는 그동안 내기바둑으로 낚아온 윤진사의 물건들을 챙겨 검은고와 함께 되돌려보냈다. 윤진사는 돌아온 물건들을 보고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며 크게 인심을 쓰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받았다. 그 뒤로 윤진사는 그 좋아하던 내기바둑을 딱 끊어버렸다. 더 이상 내기바둑을 두다간 기둥불이 뽑히기 십상이겠구나. 아울러 교묘한 술수를 써서 집안 가보를 낚아챈 홍진사와의 바둑은 그 뒤로 일절 없었다. 이름 때문에 출세한 아들. 충청도 괴산 땅에 나생원이란 사람이 살았다. 평소에도 사람 좋고 정이 많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검소하고 성실해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만큼 재산도 모았다. 그런데 그런 나생원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아직 자손이 없다는 거였다. 집안 어른들 뵐 면목이 없어요. 너무 심려치 마시오. 종손인지라 집안 대소사에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눈총을 받는 바람에 나생원과 아내의 마음고생이 심했다.
후사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고모부가 남기고 간 말 한마디가 뇌리에 맴돌았다. 전 괜찮아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무슨 소리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나생원 내외는 서로를 다독이며 자손을 기다렸다.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그들에게 늦지막이 아이가 생겼다. 나생원 내외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뻤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팔도를 돌아다녔다. 무엇보다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형통이라 부르도록 하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오. 지리산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도사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들어 내외는 아이에게 나형통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형통이는 이름처럼 잔병도 없이 잘 자라서 건장한 도령이 되었고 이웃마을 박첨지의 딸과 가약을 맺었다. 하지만 나생호는 그렇게 바라던 손자를 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형통이 장가를 든 이듬해부터 담장 밖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해마다 그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손이 귀한 집안에 경사가 난 것이다. 그런데 나형통은 머리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부친의 생전의 뜻에 따라 해마다 과거 시험을 치렀지만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관직을 얻을 욕심은 없지만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소가에는 합격해야 하는데, 하지만 사서오경만 펼치면 머릿속이 캄캄해지는 걸 어쩌겠는가. 올해도 저 양반 과거 시험을 볼 모양이구먼. 그러게 끈질기긴 하네. 주변에선 이미 결과를 예측이나 한 듯 수군거렸다. 그런데 그의 생원과 방목이 발표되자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누구보다 놀란 건 정작 나형통 자신이었다. 내가 소과에 합격했다고? 백패를 받아든 나형통은 어리둥절했다. 초시에부터 한양에 올라갈 때도 그랬는데 복시마저 붙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였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 숨겨진 사연은 이러했다. 초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관으로 지정된 관리가 판서를 지낸 이대감 생일잔치에 참석했다. 비록 이대감이 관직은 내려놓았지만 힘이 있는 터라 앞으로 눈도장을 찍어 놓으려는 속셈이었다. 시관은 지방 유지들이 참석한 자리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얼마 남지 않은 향시가 화제에 올랐다. 저 사람이 이번에 시관에 지명되었습니다, 대감. 아, 그렇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구려. 시관은 이때다 싶어 공손하게 일어나 한마디 했다. 소인에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명심하겠습니다. 소임에 충실하면 다 형통할 거요. 시관은 집에 돌아와 이대감이 이런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형통할 거라고? 뭐가 형통하다는 거지? 과거 시험 날이었다. 무사히 시험이 끝나고 시지를 살피던 시관에게 나형통의 인적 사항이 눈에 띄었다. 형통이라고? 그렇구나. 이대감이 그때 형통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그는 슬그머니 나형통이라 적힌 시지를 합격자 명단에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복시에까지 합격하도록 손을 써둔 것이다. 이대감의 부탁을 들어드렸으니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겠지. 시관은 은근히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대감에게서 아무 기별이 없었다. 마침내 안달이 난 시관은 이대감을 찾아갔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지난번 과거 시험 때 대감 어른께서 이르신 대로
나형통을 뽑아드렸습니다. 나형통을 뽑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제야 시관은 모든 게 자신의 착각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일이 끝난 뒤였다. 한편 이대감과도 일면식이 없고 시관의 일도 전혀 모르는 나영통은 생원과에 합격한 게 부친이 지어준 이름 때문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이생원처럼 주변을 돌아보며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었다. 영리한 이발사. 독일 제크링겐 시골 마을에 손님이 별로 많지 않은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다. 오늘도 손님이 전혀 없는 텅 빈 가게에서 주인이 하품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들어왔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허리에 칼을 찬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아 한눈에 그가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릴까요? 주인은 싱글벙글 웃으며 공손히 메뉴판을 앞으로 내밀었다. 시골이라서 고급 음식은 안 됩니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자 군인은 메뉴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몸을 기댄 채 말했다. 정말 그렇겠군. 그보다도 수염을 깎고 싶소. 그 무슨 농담을. 여기는 이발소가 아닙니다. 주인이 당황하며 말하자 그건 알고 있어. 군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난 수염을 깎고 상쾌한 기분으로 식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서 이발사를 불러오시오. 네? 이발사를 식당으로 불러오라는 말에 주인은 놀라며 말했다. 저 이발소라면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잠깐 다녀오시지요. 주인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자 닥쳐! 군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부르라면 부를 것이지. 자네는 손님 말을 거역할 작정인가? 네네, 곧 불러오겠습니다. 당장 칼이라도 뽑을 듯한 군인의 모습을 보고 주인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이발소로 달려갔다. 그리고 이발소 주인에게 상황을 말하고 부탁했다. 좋아요, 좋아요. 이발소 주인은 기분이 좋아서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뽐내는 손님은 의외로 마음이 후하거든. 틀림없이 비용도 충분히 줄 거야. 이발소 주인은 얼른 도구를 챙겨 식당으로 갔다. 왜 이리 늦었지? 식당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군인은 버럭 소리쳤다. 과연 식당 주인이 말한 대로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거친 남자였다. 자네, 솜씨는 좋은가?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솜씨는 이 지방의 개나 고양이까지도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멀리서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찾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정말인가? 군인은 흡족해하며 감탄한 듯이 말했다. 그럼 요금도 비싸겠군. 글쎄옵시다. 이발소 주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얼마나 달라고 할까? 너무 적게 달라고 하면 손해고, 그렇다고 많이 달랬다가 비싸다고 호통을 치면 그것도 곤란한데 얼마가 좋을까? 생각 끝에 크게 마음먹고 말했다. 나리를 위해서 가게 손님들을 내버려 두고 왔으니까 금호까지 앞에서
크라운 은하 한 입은 받아야겠습니다. 크라운 은하 한 입이면 이발소 주인이 온종일 일을 해도 벌지 못하는 큰돈이었으므로 깎이게 될 것은 각오하고 있었다. 너무 비싸다고 호통을 칠까봐 겁을 먹고 있는데 군인의 말은 뜻밖이었다. 역시 시골은 모든 게 싸군. 네? 이발소 주인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말했다. 저 크라운 은하로 한 입 말입니다. 알고 있어. 확실히 저렴하군. 자네에게 크라운 은하 5입을 지불해주지. 정말이십니까? 내 말을 못 믿겠다는 말인가? 군인은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내 얼굴에 상처 하나 내지 않고 깨끗이 깎아주었을 때의 얘기야. 만일 조금이라도 상처를 낸다면 크라운 누나는 지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네를 이 칼로 찔러 죽이겠단 말이야. 그래도 좋은가? 그러면서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한번 흔들어 보였다. 천만의 말씀. 저 대신 딴 사람을 보내줘. 이발소 주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도망쳐 나와서 젊은 이발사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었다. 아니, 주인 어른답지 못하게? 그 젊은 이발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면도칼만 잘 든다면 얼굴에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수염을 깎는 건 누워 떡먹기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쓱쓱 소리를 내면서 늘 사용하던 면도칼을 번쩍번쩍하게 갈았다. 자,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크라운 은하는 내 것입니다. 젊은 이발사는 신바람이 나서 식당으로 달려왔다. 식당에 들어서자 군인은 재촉하며 말했다. 자, 빨리 부탁한다. 네네. 젊은 이발사는 군인의 가슴에 흰 천을 덮고 얼굴에 비누칠을 했다. 아주 익숙한 솜씨로군. 군인이 말했다. 그런데 잘 알고 있겠지. 자네가 만약 내 얼굴에 상처를 내지 않고 깎는다면 크라운 누나 5입을 주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힌다면 자네의 목숨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말고요. 젊은 이발사는 면도칼을 쥐고 수염을 깎으려다가 깜짝 놀랐다. 아니 이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손을 대보니 수염이 마치 철사처럼 뻣뻣했다. 자랑할 만큼 훌륭한 그 면도칼로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것 같았다. 만약 무리를 해서 깎는다면 얼굴에 상처를 내게 될 것은 분명했다.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손을 대보니 수염이 마치 철사처럼 뻣뻣했다. 자랑할 만큼 훌륭한 그 면도칼로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것 같았다. 만약 무리를 해서 깎는다면 얼굴에 상처를 내게 될 것은 분명했다. 이건 내 솜씨는 감당할 수 없다. 이발사는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떨었다.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깎으란 말이야. 군인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흔들며 위협을 했다. 젊은 이발사는 벌벌 떨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도망쳐 나갔다. 힘들겠어요. 마치 철사처럼 뻣뻣하더라고요. 젊은 이발사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주인에게 말했다. 그래. 그렇지만 아까운데 크라운 누나 5입이 눈앞에 굴러왔는데.
이발소 주인도 몹시 아까운 모양이었다. 게다가 그 거만한 구린의 코도 꺾어주고 싶단 말이야. 그때 견습 이발사 아이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뭐라고? 내가? 너 같은 아이가 어쩌자는 거냐? 당장 실패해서 단칼에 찔려버리고 말 거야. 그렇지만 해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아이의 당당한 태도는 진심인 것 같았다. 저는 교회의 축하 행사에 갈 때 입을 새 양복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보거라. 진지한 아이의 말에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다. 아무리 무례한 군인이라 해도 아이를 찔러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은 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견습 이발사 아이가 식당에 가자 군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아니, 이번에 내잖아. 목숨이 아까운 줄도 모르는 녀석이로군. 혼자 떠들어대며 칼을 쩔렁쩔렁 소리가 나도록 흔들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조금도 겁을 내지 않았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그때는 나도 생각이 있어. 아이는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뜨거운 물수건을 몇 번이고 군인의 얼굴에 갖다 댔다. 철사와 같이 빳빳한 수염도 차차 부드러워졌다. 비누칠을 하자 흰 거품으로 수염이 산타크로스 수염같이 되었고 군인이 아무리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전혀 겁이 나지 않았다. 아이는 침착한 태도로 천천히 면도를 시작했다.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진 수염이 기분 좋게 깎여 나갔다. 아이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군인 앞에 거울을 내밀었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어떻습니까? 어디 보자. 군인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말쑥해진 얼굴을 바라보고 감탄하며 약속한 대로 크라운 누나 5잎을 주었다. 됐어. 상처 하나 나지 않았군. 감사합니다. 아이가 인사를 하며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군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난 내가 내 얼굴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면 이 칼로 찌르려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태연히 일을 잘했구나. 그러자 견습 이발사 아이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렇지만 저는 면도칼을 쥐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저를 죽이려 하면 아저씨가 칼을 빼기 전에 아저씨의 목을 끊어버리고 도망칠 생각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군인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우쭐대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주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군인은 얼른 견습 이발사에게 은어 한 잎을 더 쥐어주고는 허둥지둥 식당을 빠져나갔다. 천도복숭아. 두매산골에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 젊은이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아버지를 모시고 하루하루 쓸쓸히 살았다. 그러나 아버지마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더니 마침내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았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약을 사다 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젊은이는 눈만 뜨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약을 구해다 드렸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웃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하늘에 사는 선녀가 가진 천도복숭아는 그야말로 신통한 영약이라서 무슨 병이나 고치지 못하는 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복숭아를 가진 선녀가 하늘에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도 없는데 복숭아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할 뿐이었다. 젊은이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천도 복숭아를 손에 넣고 싶었다. 어느 날 젊은이는 하염없이 걷다가 강가에 왔다. 고요히 흘러가는 맑은 물은 수정같이 맑았고 주위에 있는 산 그림자가 맑은 물 위에 반사되어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다. 좋은 약을 얻었으면. 그때 갑자기 후두둑 후두둑 하고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났다. 저쪽 하늘에서 이쪽 강가까지 뻗어 있었는데 마치 오색 구슬을 뿌려놓은 듯 찬란했다.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다. 이렇게 말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 조각들이 하늘하늘 흔들리더니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 다리를 타고 사뿐사뿐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젊은이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우뚝 선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나가는 바람결에 옷자락을 펄럭거리며 조용히 내려오는 선녀의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선녀는 땅 위에 조용히 내려오더니 옷을 벗어 나뭇가지 위에 걸어놓고는 강물로 들어갔다. 젊은이는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었다. 선녀는 젊은이가 자기를 보는지 모르는지 기분 좋게 목욕을 했다. 바라보고 있던 젊은이의 머리에는 어떤 병이나 다 낫게 할 수 있다는 명약인 천도복숭아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 저 선녀도 틀림없이 천도복숭아를 가지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단 한 개만이라도 좋으니 그걸 얻으면 좋으련만. 젊은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뭇가지에 걸어놓았던 아름다운 옷들이 바람에 날려 물에 빠질 상황이었다. 이를 본 젊은이는 급히 달려가서 옷을 집어들고 선녀가 강물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에 선녀가 강물에서 나왔다. 바로 이때다. 내 소원을 말해볼 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젊은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용기를 내어 말하려고 했으나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선녀에게 옷을 건네주었다. 고맙구나. 내 소원을 말해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마. 어디 말해보아라. 선녀는 하얀 손을 내밀고 아름다운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다. 젊은이는 선녀의 아름다운 눈을 보자 꿈같은 생각이 들면서 소원을 말했다. 제 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천도복숭아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병환이 나셔서 알아 누워 계신데 약을 구해다 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할머니의 말씀이 천도복숭아를 구해다 드리면 아버지의 병환이 나을 수 있다고 일러주는 말을 듣고 그걸 구해보았으나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천도복숭아 한 개만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젊은이는 선녀의 얼굴을 보았다. 선녀는 어디서 났는지 천도복숭아를 3개를 꺼내 주면서 말했다. 그것 참 안 되었구나. 어서 이걸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더니 선녀는 찬란한 무지개 다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잠시 후에 구름 속으로 가려지더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넋을 잃고 바라보던 젊은이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강물은 전과 다름없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젊은이는 선녀에게서 받은 천도복숭아를 들고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께 드렸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천도복숭아를 먹고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중 하나는 젊은이가 먹었더니 몰라보게 건강해졌다. 나머지 한 개는 뜰 앞 소나무 아래 심었더니 그 소나무가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파란빛을 띠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잎이 떨어져 앙상하게 되었지만 오직 이 소나무는 천도복숭아의 덕택으로 항상 푸른 잎을 지니고 있었다.